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현장 시작합니다. 오늘 정치권 쟁점은 영상으로 먼저 보시겠습니다. 산하 직원이고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특권 포기하겠다는 입장 그대로 유지하시는 겁니다. 다음 주 조사에서는 서면 기능이 가능하실까요? 커져가는 사법 리스크의 혁신위의 조기 종료 그리고 최종 혁신안 논란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또 한 번의 위기를 맞은 상황입니다. 오는 10월 예정된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총선의 전초전이 될 것이다. 이런 전망도 나오는데 패널 네 분과 정치권 쟁점들 하나씩 짚겠습니다. 네, 최병목 시사평론가, 정미경 전 국민의힘 최고위원, 장현주 변호사, 박성민 전 민주당 최고위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주제 바로 보시죠. 네, 이재명 대표는 고 김문기 전 처장을 몰랐다고 말해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됐고 어제 오전에 10번째 공판이 있었습니다. 이 대표가 어제 한 이야기가 있는데 안면인식 장애라고 비난받기도 한다. 그러니까 자신이 사람을 잘 기억을 못한다. 이런 이야기를 갑자기 했어요. 그렇죠. 아니 이 재판의 쟁점이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협력 1처장을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에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쟁점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계속 몰랐다, 인지를 못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으니까 그 인지 못하게 된 배경에 본인은 이제 워낙 많은 사람들을 접촉하다 보니까 상대방은 나를 기억하지만 나는 그 사람을 기억 못할 수가 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들로부터 안면인식 장애가 있는 것 아니냐 하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뭐 이렇게 이제 변명을 한 거거든요. 근데 뭐 아시다시피 기본적으로 정치인의 자질 중에 하나가 사람을 잘 알아보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사람을 잘 알아보는지 못 알아보는지는 아마 기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을 거예요. 저는 확인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문기 전 처장을 알아보느냐 못 알아보느냐 하는 문제하고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뭐 70만 80만 장의 명함을 돌려서 그 상대방을 못 알아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얘기입니다. 그렇죠? 김문기 전 처장은 유권자의 한 명이 아니에요. 그렇죠? 본인이 9년 동안 알고 지냈고 그다음에 본인의 부하 직원으로 같이 있었고 그다음에 성남도시개발공사는 성남시에서 가장 큰 산하기관입니다. 거기에다가 대장동의 실무 총책임자입니다. 개발협력 1처장이라는 자리가. 그다음에 2015년 1월에 같이 호주, 뉴질랜드 출장을 10박 11일간 갔다 와서 골프도 치고 바다낚시도 같이 즐긴 사람입니다. 표창장도 주었고요. 자, 그런데 그걸 이제 일반 유권자들과 동일시한다. 뭐 그걸 어제 재판장이 저는 별로 받아들일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안면 인식 장애라는 건 좀 정치인에게 큰 흠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대표는 어제 2006년 선거부터 명함만 70에서 80만 장 돌렸다면서 누군가 제 명함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관계가 있다고 보기 좀 어렵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이걸? 사실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안면 인식 장애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발언한 것은 아니고요. 어제 이제 재판이 있었고 공직선거법 재판 중에 김용 전 부원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습니다. 그 증인 신문을 본인이 직접 진행을 한 건데요. 김용 전 부원장에게 본인이 직접 물어보는 말 끝에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온 겁니다. 결국 본질은 본인이 정치인으로서 2006년부터 많은 사람들을 만나오면서 나눠준 명함만 70만 장에서 80만 장이 된다는 겁니다. 그만큼 정말 많은 사람들을 만나왔고 그 사람들과 식사를 한 적도 있고 여러 가지로 또 접촉을 했겠지만 모든 사람들을 기억하기는 어렵다는 그 본질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모든 정치인들의 좀 숙명 같은 것일 텐데요. 여러 사람들을 만났다라고 해서 그 사람이 또 다음에 만났을 때 이재명 대표에게 저 아시죠? 라고 물어봤을 때 사실 상당히 그런 부분에 곤란한 경우가 많았다라는 부분들을 좀 돌려서 말하는 과정에서 때로는 안면인식 장애가 아니냐라는 비난도 받아본 적이 있다라는 그런 차원이었던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최 의원님 말씀 주신 것처럼 이 재판의 핵심 자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에 고 김문기 처장을 알았느냐 몰랐느냐 이 부분인데 결국 정치인으로서 많은 사람을 접했기 때문에 사실 잘 기억 못하는 경우도 있다라는 부분을 좀 주장하고 싶었던 것으로 봐야겠습니다. 개인의 기억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미묘한 지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 보이는데
이렇게 되자 국민의힘 오늘 꽤 강한 비판을 내놨습니다. 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음주 기억 상실에 이어서 이 안면 인식 장애까지 이 대표가 기억하는 것은 무엇이냐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아니 그러니까는 지금 이재명 대표가 얘기하는 게 본인 스스로 지금 자기는 무슨 장애인이다 뭐 이렇게 말하는 식으로 얼렁뚱땅하고 넘어가려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는 안 했고 장애가 있지 않느냐라고 다른 사람한테 들었다 뭐 이겁니다. 자기한테 예. 하는 얘기를 들었다 뭐 예. 이런 얘기인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 본인한테 유리해질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법정에서 하는 얘기들이 그런 거예요.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명함을 70만 장을 뿌렸을 때 그 명함 한 장 받은 사람이 아니잖아요. 김문기 네네. 처장은. 그다음에 김용 전 부원장에 대해서 검찰의 주신문 내용을 잘 봐야 될 것 같아요. 핵심이 뭐였냐면 그 김용, 그다음에 정진상, 당시 이재명, 그다음에 김문기 이 네 사람은 리모델링 사업에 다 연관되어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오랫동안 그 리모델링 관련돼 가지고 토론회도 하고 협회도 만들고 활동도 같이 했고 이랬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 김용 씨가 예를 들면 김문기 처장을 모를 수 없듯이 이재명 대표가 김문기 처장을 모를 수가 없다. 이게 아마 검찰의 주신문 내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지금 이재명 대표가 뭐 나 모른다 이렇게 얘기해도 안 되는 게 그거를 받아들이는 판사는 객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에요. 저렇게 말해도 소용없는데 제가 볼 때는 그냥 이재명 대표 얘기하는 걸 듣고 제 심증은 뭐냐면 이재명 대표가 이 재판이 자기에게 불리하게 진행되고 있구나라는 걸 알아채린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70만 장, 80만 장 뿌리고 나는 그 사람들 잘 모른다 이런 얘기는 안 하거든요. 왜냐하면 더 구체적으로 자기가 모른다라는 그 예를 들지 그걸 일반적으로 정치인들의 70만 장, 80만 장을 들이대진 않아요. 그래서 이 사건이 좀 불리하게 가고 있구나라고 그냥 어렴풋이 짐작했습니다. 일단 굉장히 좀 개인적인 네. 견해를 주신 건데 말씀하신 것처럼 김문기 전 처장이 명함을 그렇게 많이 뿌린 사람들 중에 이렇게 딱 하나 이런 건 아니거든요. 이런 아까 의원도 말씀하셨듯이 뭐 바다 낚시에 뭐 해외 출장권도 있었고 이게 기억이라는 게 주관적인 부분이 뭐 있다고는 하지만 상식적으로 이게 기억이 안 날 수가 있겠느냐라고 비판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어떻게 보셔요? 뭐 일단 재판이 진행되고 판사의 판단을 좀 받아봐야 되는 문제이긴 예. 합니다만 일단 이 재판에서 계속 얘기가 되는 것은 이제 개인의 주관적인 기억의 영역 그리고 내심의 영역을 어떻게 증명해낼 수 있을 것이냐 어떤 방식으로 객관적 판단을 타인들이 할 수 있을 것이냐 이것이 가장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검찰에서도 뭐 둘이 어떤 여행을 같이 갔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증거 확보를 하려고 상당히 노력했던 이유가 결국에 이재명 대표가 당시 방송에서 질문을 앵커로부터 받았고 개인적으로 아는 사이냐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모른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상당히 주관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예. 사실은 법적 판단이 좀 어려울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당시로 돌아가서 거짓말 탐지기를 해볼 수도 없는 것이고 소위 말해 본인이 어떤 방식으로 기억하고 있는지를 타인들이 전혀 어떻게 증명을 해내야 될지도 사실은 좀 어려운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주관적 영역과 내심의 영역 자체가 재판이 진행되는 만큼 좀 치열한 공방으로 가고 있는 건 맞습니다만 뭐 겉으로 봤을 때는 사실 알만한 정황이 많은 거는 사실이죠. 네. 여기에 대해서는 설명이 필요하겠습니다만 일단 이 사실 자체가 주관적인 영역, 내심의 영역이라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이제 어제 10번째 공판까지 치러졌고 이와 별개로 오는 17일엔 이 백현동 개발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할 계획이죠? 그렇습니다. 이제 17일로 이제 조율이 됐고요. 예. 검찰에 출석을 해서 이제 조사를 받게 됩니다. 이 혐의는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인데요. 잘 아시다시피 옛 한국식품연구원 부지를 용도를 4단계 상향 조정을 해줬고 그것이 이제 특혜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특혜에 이재명 대표가 당시 시장으로 개입했다라는 것이 검찰의 의심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최종 결재권자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대표를 소환해서 개입한 정황이 있는지 부분들을
부분들을 확인해 보겠다라는 취지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혐의를 법령으로 바꾸자면 배임 혐의입니다. 검찰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가 이 백현동 개발 사업 그리고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배제된 그런 정황, 이런 정황들 사이에서 과연 배임의 고의로 이 모든 사업들을 한 것인지 아니면 정책적 판단으로 한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한 입증을 해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이 의혹을 입증해낼 수 있을지가 달려있다라고 봐야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는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 국토부의 협박 때문이다 이런 입장을 유지해왔었죠. 그런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국토부의 당시 공문이 알아서 하라 이런 취지였다, 뭐 협박이 아니다 이렇게 맞서고 있거든요. 공문은 어떻게 보셨어요? 아니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에 대한 용도 변경의 권한이 국토부에 있느냐 아니면 당시 성남시장한테 있었느냐. 그건 뭐 명확하게 성남시장한테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토교통부 장관이 아무리 저 식품연구원 부지를 거기에서 팔고 그리고 건축을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싶어도 자기 희망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권한이 성남시장한테 있는데 어떻게 정부 장관이 성남시장을 협박을 하죠? 그리고 이미 여러 차례 성남시장이 거절한 적이 있어요. 이재명 성남시장이 박근혜 국토부의 요청을. 그렇기 때문에 불가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 백현동 특혜 의혹의 쟁점이 어디에 있냐면 이재명 대표는 계속 국토부의 협박이라고 하는데 국토부가 협박할 수도 없고 해봤자 소용없다는 건 이미 여러 차례 입증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번 17일에 가서 그 부분을 좀 진술을 어떻게 바꾸지 않으면 아니 자기 권한을 누가 협박합니까? 검찰이 물어보겠죠. 왜 당연히 그런 말을 물어보겠죠. 했냐? 당연히 물어볼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가서 진술을 바꾸지 않는다면 저는 뭐 특혜 의혹에 관해서 본인이 아마 부담을 계속 져야 하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고 뭐 협박이 있었다 이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7일에 검찰 소환 조사에 응했을 때 어떻게 또 이야기를 할지 지켜봐야 되는데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대표 검찰 독재 정권의 폭주가 벌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이 김대중 전 대통령의 정신을 되새기겠다 이런 내용도 밝혔는데 이 내용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검찰 독재 정권의 폭주로 이 땅의 민주주의가 다시 위협받고 있습니다. 고난에도 흔들리지 않고 불의에도 굴하지 않는 대통령님의 인동초 정신을 다시 한번 깊이 새기겠습니다. 지금 들으신 대로 김대중 전 대통령의 인동초 정신을 깊이 새기겠다. 이 발언 정미경 전 최고께서 어떻게 들으셨어요? 김대중 전 대통령이 살아계셨으면 아마 놀라셨겠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본인의 어떻게 보면은 그 토착 비리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재명 대표가 아니었으면요. 그냥 이런 걸 잡범이라고 그냥 표현을 해요. 보통 수사하는 사람들은. 근데 지금 이런 수사를 받고 있는 대표가, 야당 대표가 본인에 대해서 이 검찰 독재라는 단어를 쓰다 보니까 독재에 맞서는 그 단어 또 하나를 생각해낸 거겠죠. 민주투사인 양. 제가 볼 때는 딱 그 공식에 의해서 지금 이재명 대표가 결과적으로는 김대중 전 대통령까지 소환해서 본인을 그 동급으로 지금 만들어 버리고 있는데요. 아무리 이렇게 말해봤자 소용없다. 그건 왜 그러냐면 너무나 많은 오랜 시간에 언론에서 이재명 대표의 혐의에 대해서 많이 얘기해 줬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다 알고 계시고 속지 않기 때문에요. 이런 얘기 해봤자 아무 의미 없습니다. 아니 그런데 뭐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뭐 전방위 수사가 이루어졌고 압수수색도 너무 많이 진행이 됐고 뭐 반발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정 변호사님? 그렇죠. 일단 이재명 대표가 어떻게 보면 뭐 김대중 전 대통령과 본인을 어떻게 뭐 동일선상에서 비교를 했다라고까지 볼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처한 상황 자체가 당시에도 김대중 전 대통령이 여러 가지 외부적인 정치 탄압을 받았던 부분들이 있는 것이고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지금 야당 대표를 향한 검찰의 수사가 정치적인 압력 그리고 정치 보복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한 상황이 비슷하다라는 취지에서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결국 이재명 대표는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검찰 수사가 본인을 향한 정적 제거를 위한 수단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어떤 논리선상에서 계속해서 같은 이야기들이 나오는 것이고 일단 17일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인이 소환 조사에 응하겠다라고 했으니까요. 일단 조사에서 어떤 일들이 있는지를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어제 오후에 이 재판이 하나가 더 있었습니다. 이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혐의와 관련된 공판 준비기일이 이 4번째로 열렸는데 검찰에서는 주 1회 이상 재판을 해야 된다. 반면에 이 대표 측은 2주에 1회 이상은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도 뭐 상당히 첨예하게 부딪히는 것 같아요. 일정을 두고. 그렇죠. 아니 재판부에서는 예. 이게 재판 자체가 너무 오랫동안 끌고 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좀 부담이 있는 거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주 1회 내지는 2회 예. 뭐 심지어는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주 4회까지 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그때도 이제 이 정도면 뭐 인권 침해적 상황이 아니냐 뭐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이재명 대표는 지금 주 1회도 안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2주 1회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격주로 하자 이거예요. 그렇죠. 격주.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이 주 4회에 대해서 이제 많은 반발을 할 때 예.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아직도 정신 못 차렸다 이렇게 비판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 말을 실제로 했습니다. 실제로 한 적이 예. 있습니다. 제가 찾아봤더니. 예. 자, 그래놓고 본인은 주 2회도 못 하겠다 이렇게 나오면 저건 뭐 그야말로 내로남불이죠. 아니, 그런 그런- 점에서 예. 본다면 저는 재판부가 스케줄을 좀 물론 그 피고인과 검찰 측이 합의하면 좋지만 합의가 안 되면 재판을 질질 끄는 것 그 자체가 좀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헌법 정신도 위반되고 예. 그러니까 재판을 빨리 받을 수 있는 권리도 있는 겁니다. 아니, 그런데 점에 대해서 결론을 내야죠. 현직 야당 대표잖아요. 일정들이 많을 수밖에 없고 이 대표 측 입장에서는 이런 이야기도 할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세요? 뭐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는 부분이겠지만 말씀대로 주장해볼 수는 있죠. 일단 말씀하신 대로 현직 당대표이기도 하고 당대표로서 진행해야 하는 또 소화해야 하는 필수 불가결한 일정들이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본인의 재판을 이유로 또 뒤로 미룰 수 없는 일정들도 분명히 존재할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전에 이렇게 협의를 구하고 양해를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뭐 보시기에 따라서는 불편한 분들도 계시겠지만 뭐 충분히 할 수 있는 주장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이렇게 되면은 재판장이 어떻게 조정을 합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 이재용 예. 회장은요 일주일에 3번 했어요. 그렇죠. 박근혜 대통령 4번 했어요. 예. 그분들 다 구속돼 있는 상태였어요. 원래 말하면 이재명 대표는 구속했어야 되는 사건이에요. 그 분들에 비교해 보면 영장을 청구해서 구속이 사실 됐다면 그런 가정에.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예. 법조인들은 이제 그런 얘기를 사석에서 많이 하니까 예를 들면 생각을 해보세요. 방탄이 아니었으면 어떻게 됐을 것 같습니까? 방탄이 아니었으면 10중 8구 구속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사건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지금 불구속 상태는 어떻게 보면 엄청난 특권에 의해서 이루어진 상황이에요. 예. 그러면 본인들이 알아서 더 열심히 재판에 들어가야지 저런 식으로 2주에 한 번씩 한다라는 것도 말이 안 되는 거고요. 보통 이런 경우에 박근혜나 이재용 재판에서 그 재판부가 어떻게 했냐면 무시했습니다. 변호인들 얘기를. 그리고 그냥 정해버렸어요. 예. 그래서 일주일에 4번 재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이재명 대표의 변호인 측이 얘기를 한다고 해도요. 예. 그거는 재판부가 결정하는 겁니다. 결국은 판사 마음입니다. 일단 장 다른 변호사님 뭐, 사안이긴 예. 한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박승? 네, 먼저 네네, 말씀하시죠. 변호사님 먼저 네, 말씀하시죠. 일단 말씀 주신 것처럼 어제 변호인이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반 형사 피고인의 경우에도 일주일에 한 번씩 재판을 한다 그러면 거의 생업이 불가능해진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는데요. 네네. 물론 이제 아까 정채곤 님도 말씀 주셨지만 이제 구속된 피고인들의 경우에는 뭐 주 3회나 4회 이런 부분이 가능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직장을 다니고 있는 일반 피고인 같은 경우에는 매주 한 차례씩 형사 재판을 받게 된다라고 한다면 정상적으로 회사를 다닐 수 있겠습니까? 사실 일반 피고인도 그러할 지연데 지금 현재 정당 정치 체제 하에서의 야당 1당 대표입니다. 이 대표가 본인이 해야 되는 일정들도 분명히 있음에도 사실 주 1회 또는 주 2회까지 재판을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대표로서의 역할을 거의 정지시키나 마찬가지인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변호인 측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주장해 볼 수 있는 것이고요. 당연히 결정은 재판부가 하는 것일 테니까 그건 좀 더 지켜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구속된 상태였다면 달랐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말에 좀 어폐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왜냐하면 설령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그 구속 여부는 알 수가 없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알 수 없죠. 그럼 이제 상상에 기댄 내용을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것은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구속된 상태에서는 물론 뭐 말씀하신 대로 재판을 뭐 여러 번 받을 수 있고 조사를 계속해서 수월하게 받을 수 있었겠죠. 예. 하지만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표결을 했고 그에 따라서 보장된 권리라면 예. 또 결정이라면 또 거기에 따라서 따르는 것이 맞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17일에 이제 소환 조사를 받고 이 백현동 의혹과 대북 송금 사건까지 묶어서 이 검찰의 영장 재청구 가능성까지 있는 만큼 앞으로 상황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잡음과 설화 속에 민주당의 김은경 혁신위는 출범 51일 만에 활동을 조기 종료했습니다. 마지막 혁신안은 이 당대표 선거에서 대의원 투표를 배제하고 당원 투표 비중을 크게 늘리겠다. 이게 지금 핵심인데 이거 당내 후폭풍 뭐 예상했지만 크더라고요. 어떻게 보셨어요? 그 전당대회라는 게요. 예. 전당대회 원래 전체 이름이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게 정기 대의원대회입니다. 그렇죠. 대의원들이 모여서 하는 게 전당대회예요. 예. 그런데 지금 김은경 혁신위의 그 혁신안이라고 하는 건 거기서 대의원을 무력화시킨 거예요. 그러면 전당대회를 무력화시키는 거하고 거의 그 별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죠? 그럼 뭐 사실은 정당 생활 오래 한 사람 입장에서 본다면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전당대회를 무력화한다? 이게 뭐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근데 그런 걸 지금 툭 던져놨어요. 근데 원래 혁신위의 기반은 민주당의 도덕성 회복, 총선을 앞두고 뭐 돈봉투나 아니면 코인 문제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나 이런 문제 때문에 도덕성이 추락해 있으니까 이대로는 선거를 치를 수가 없다. 그래서 총선용 뭔가 혁신을 하라고 했더니 이 전당대회 룰 개정은요 총선용 혁신과는 무관한 겁니다. 예. 그리고 이거 지금까지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이 요구해온 거예요. 그러면 김은경 혁신위원회는 총선용 기획을 하라고 했더니 그거는 아랑곳하지 않고 그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 요구를 그냥 완성시켜 놓은 혁신안을 당에다 툭 던져놓고 자기네들 그만두고 나갔어요. 뭐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에서 친명과 비명 간에 어제 뭐 최고위원회에서도 격돌이 있었고 예. 앞으로도 아마 계속 이 문제를 그 첨예하게 충돌이 있을 것이고 어제 뭐 민주주의 4.0이나 아니면 더 좋은 미래나 하는 그 현역 의원들 그 모임 예. 여기서도 전체적으로 혁신안에 대해서 반대 의견을 밝혔거든요. 아마 저 혁신안은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희가 민주당 입장도 들어볼 텐데 먼저 민주당 고민정 최고위원은 무리수라면서 이 혁신안을 공개 비판했습니다. 친명계인 서은숙 최고위원은 낡은 것은 바꿔야 한다면서 혁신안 수용 입장을 밝혔는데 좀 엇갈리는 입장들 한번 들어보시죠. 대의원제 폐지는 총선에는 전혀 적용사항이 없고 오로지 전당대회, 즉 당대표와 최고위원을 선출하는 곳에만 적용됩니다. 국민의 민생과 관련된 시급성을 다투는 것도 아닌 일로 이런 무리수를 두어야 하는 이유를 찾기 어렵습니다. 낡은 것을 바꾸거나 고쳐서 새롭게 한다. 혁신의 사전적 의미입니다. 더 많은 권리를 가진 사람들이 혁신에 저항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혁신을 거부하는 것은 자기 스스로를 낡은 존재로 만드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 함께 자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이른바 친문계 모임 그리고 또 이른바 이 친명계 의원들로 주축이 된 조직들에서 뭐 하루 이틀 사이에 다양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민주당 분위기 어떻습니까? 일단 뭐 갈등이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인 것이 맞죠. 예. 왜냐하면 이제 말씀해 주신 의원 모임들에서 공개적으로 성명이 나왔고 내용을 보면 뭐 여러 가지 설명을 붙이긴 했지만 결론적으로 보면 혁신안을 거부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또는 혁신안에 대한 논의 자체를 뭐 전당대회 시점이나 그때 가서 현안이니만큼 당시의 현안에 대응할 때로 미뤄두자라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금 혁신안에 대한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그 입장문들이 나온 거죠. 이건 결국에 혁신안에 대한 동의가 되지 않는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봐도 그 대의원제 폐지라는 것이 사실상 지금 상황에서 국민들이 민주당에게 바라는 혁신이냐라고 예. 묻는다면 그렇게 보기가 어렵다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의원제 폐지가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1년 뒤에 있을 전당대회고요. 사실 혁신위가 지금 해야 했던 일들은 이 국민들, 중도층이나 무당층 국민들과 우리의 괴리를 좁히기 위한 그렇죠. 격차를 좁히기 위한 내용들이었어야 하는 것인데 오히려 당내 이해관계가 첨예한 문제들을 건드려서 오히려 갈등의 씨앗을 만들고 갔다는 점에서 굉장히 아쉬움이 남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혁신위가 이야기한 내용 안에서도 사실상 논리적으로 좀 잘 맞지 않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대의원제 폐지를 주장하면서 결국엔 민주당이 전국 정당이 되었기 때문에 이 뭐 지역과 세대별 격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도입되었던 대의원제는 더 이상 뭐 필요가 없다라는 예. 취지로 이야기를 한 거거든요. 근데 혁신위가 발표한 이 민주당 권리당원 구성원의 그 분포를 보게 되면요. 수도권이나 호남 지역 75점
16.4%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영남권은 8.7%에 불과해요. 예. 이것만 보더라도 권리당원의 구성이 절대 고르게 분포되어 있지 않음을 혁신이 스스로가 증명을 해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대의원제 폐지를 민주당이 이제 전국 정당이 되었으니까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앞뒤가 잘 맞지 않는 주장인 것이죠. 이게 사실 갈등이 이미 뭐 수면 위로 올라서 가시화가 된 건데 그러면 이 혁신안이 실제적으로 얼마나 힘을 받을 거라고 보시는지 좀 분석을 아니 부탁드릴게요. 이재명 대표는 예. 뭐 절차에 따라서 그 결정을 하겠다 이렇게 예. 그냥 약간 중립적인 듯하면서 사실상 혁신안을 응원하는 듯한 느낌을 주고 있거든요. 예. 왜냐하면 그거는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층이 요구해 온 거 아니겠습니까? 대의원제 폐지가. 그런데 이게 이제 결국 당내 논의 과정이라고 한다면 의원총회가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28일, 29일 날 예정된 그 의원들의 워크숍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거 다 현역 의원들입니다. 예. 현역 의원들은 지금까지 어제 입장이 나왔듯이 압도적으로 혁신안에 대한 거부 의견이 높습니다. 통과될 리가 없죠. 통과될 리가 없다. 저는 통과될 리가 예. 없다고 봅니다. 그런 점에서 본다면 지금 이 혁신안을 예. 찬성하는 거는 내심 이재명 대표가 내심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그다음에 뭐 김용민 의원이나 아니면 양이원영 의원이나 예. 이제 이른바 친명 의원들이 찬성을 하고 있거든요. 그 숫자가 반대하는 숫자를 뛰어넘지 못합니다. 그렇다면 그리고 이제 이른바 민주당 쪽에 좀 가깝다는 언론 매체들 입장을 봐도 거기도 다 반대입니다. 예. 그런 걸 보면 아마 그 현역 의원 중심의 논의 구조가 불가피한데 거기에서는 이건 통과될 수가 없다. 이렇게 봅니다. 뭐 사실 이재명 대표의 마음이 어떤지도 상당히 중요할 것 같은데 실제 어떤 이야기를 했는지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혁신안은 혁신위의 제안이기 때문에 당내 논의를 거쳐서 합당한 결과를 만들어내도록 할 것입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표는 당내 논의를 거치겠다는 좀 원론적인 입장이에요. 근데 혁신안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속내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이재명 대표가 혹시 예. 구속이 될지라도 그 이후에 그 이재명 대표 체제를 그대로 가져가겠다라는 그런 속내가 이 혁신안에서 나온 것 같아요. 영장이 청구되고 만약에 구속이 만약에 된다면 구속이 된 이후에 예. 그러면 뭐냐면 이재명 대표와 그 친명계들은요. 이 체제를 그대로 유지하려면 전당대회 룰을 바꿔야 됩니다. 전당대회 룰을 바꿔서 이재명이 지명하는 그 또 누군가가 대표로 있어야 이재명 체제가 계속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이재명 대표 1인 정당을 위한 지금 혁신안이 나온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또 이 전당대회 룰 말고 지금 공천 룰에 대해서 또 언급하지 않았습니까? 예. 결국 그것도 예비로 어떻게 보면은 사인을 보여주는 거죠. 미리 뭐냐 앞으로 공천은 이재명 체제에서 이재명 대표가 끝까지 가지고 갈 거라는 거를 저는 당내에 예고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뭐 말씀 주신 것처럼 의원총회도 예정돼 있고 이제 여러 의원들이 한 자리에 모이는 뭐 일들이 계속 있을 텐데 계파 갈등 지금보다 더 커질 것으로 보십니까? 어떻게 예상하세요? 사실 저는 더 심해지지는 않을 거라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합니다. 예. 왜냐하면 사실 이번에 대의원제를 사실상 폐지하는 혁신안이 나왔는데요. 예. 그거를 두고 여러 가지 논란들이 계속 되고는 있습니다. 그러나 왜 이 시점에 대의원제 관련해서 혁신안이 나올 수밖에 없었는지는 혁신회가 태어나게 된 그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면 될 텐데요. 민주당이 혁신위를 도입하게 된 것 자체가 돈봉투 의혹이라든지 김남국 의원의 코인 의혹 때문이었습니다. 당시에 특히 돈봉투 의혹과 관련해서는 민주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뭔가 전당대회 상황에서 잘못된 관행들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지적들이 있었고요. 그 잘못된 관행의 원인의 하나로서 사실상 대의원제가 지목이 됐던 것도 사실입니다. 물론 대의원제가 존재하기 때문에 돈봉투 의혹이 있었다라고 직접적으로 연관지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하나의 원인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점에서는 당내에 많은 공감대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대의원제를 과연 어떻게 개정하든지 폐지하든지 이 부분에 대한 논란이 분명히 있어 왔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혁신위에서는 대의원제에 대해서 어쨌든 혁신안으로 결론을 내놓지 않을 수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역설적이지만 이 대의원제에 관한 이야기들이 혁신안으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내년에 가장 예민할 수 있는 공천과 관련된 직접적인 내용들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갈등이 더 이상 점화될 것 같지는 않고요. 대의원제에 관해서는 뭐 당장 폐지하자 뭐 이런 것까지는 아니니까 이 부분을 놓고 뭐 친명이 됐던 비명이 됐던 얼마든지 협의할 수 있는 토론의 장은 열린 거 아닌가. 이것만으로도 혁신위가 어느 정도는 의미가 있겠다라는 생각도
아니면 혹시 뭐 네. 상황을 좀 더 지켜보고 있는 걸 수도 있나요? 어떻게 지금 누가 상황을 지켜본다는 민주당 말씀이죠? 의원들이 지금 뭐 이 혁신안이 뭐 일단 나오기는 했지만은 아니 저는 예.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 것이 예. 어제 이미 입장이 남았어요. 예. 예를 들어서 민주주의 4.0의 현역 의원들이 한 60명 정도 있습니다. 예. 주로 친문계 중심으로. 그렇죠. 그다음에 더 좋은 미래에도 전 현직 의원 포함해서 60명 정도가 거기에 예. 가입이 돼 있거든요. 두 개 합쳐보면 적어도 현역 의원 100명 이상이. 그러니까 민주당 의원들의 3분의 2 정도가 어제 입장 표명을 한 거예요. 이미. 예. 입장 표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현역 의원 중심으로 논의 구조가 질 텐데 예. 거기에서 과연 통과가 되겠습니까? 저는 통과 안 될 거로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좀 더 지켜봐야 될 거. 이어서 다음 주제 보시겠습니다. 네, 이틀 전이죠. 지난 10일입니다. 이 검찰이 조국 전 장관의 딸인 조민 씨를 이 공소시효가 보름 정도 남은 상황에서 전격 기소를 했습니다. 일단 이 배경부터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정 의원님, 뭐 전격 기소라는 말이 나온 거는 가족을 다 기소할 것이냐,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왔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전격 기소가 네. 나온 거는요. 제 생각에는 검찰이 봐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검찰 입장에서는. 네, 검찰 입장에서는. 예.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과거에 그 최서은 씨 그 딸 정유라 사건에서 예. 그 어머니하고는 다르게 이 정유라는 다 얘기했어요. 그냥 예. 학교 간 적이 없다고 아주 쿨하게. 그리고 반성을 했어요. 그럼 그 당시에 검찰은 적폐청산한다고 난리를 쳤던 그 검찰들이었는데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소 유예했어요. 그다음에 숙명여고 쌍둥이 딸 사건 기억하실 겁니까? 그 사건에서도 어떻게 했냐면 만약에 쌍둥이 딸들이 인정하고 그 반성을 했으면 기소유예 해주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끝까지 범행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소할 수밖에 없었어요. 지금 이제 조국 전 장관의 딸 조민 씨입니다. 이 사건도 같이 봐야 돼요. 다른 사건의 경우하고 똑같이. 그래야 형평에 맞잖아요. 예. 근데 지금 조민 씨 어떻게 했습니까? 말로 검찰에서 얘기했을까요? 자기가 다 인정하고 자백하는 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검찰의 언론에 나온 내용을 보면 네. 일부분 자백하지 않은 걸로 지금 인정하지 않은 걸로 나오고 있고요. 조국 전 장관의 입장도 이미 다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검찰은 어쩔 수 없이 기소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전격 기소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 것 같고요. 원래 만약에 처음부터 조국 전 장관이나 정경심 씨 기소할 때요. 이 딸들과 아들들, 자식들 기소를 안 하는 거는 그래도 자식들은 좀 봐줘서 기소유예 해주려고 하는 게 검찰의 입장이에요. 근데 기소유예라는 건 다 아시겠지만 인정하고 자백하고 반성하고 그다음에 앞으로 잘하겠다 이런 게 나와야 되거든요. 예. 그 기준에 맞지 않았던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앞서 검찰은 이 조 전 장관 가족의 반성 여부를 보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조민 씨가 최근 반성하는 모습에 좀 진정성이 떨어졌던 걸까요? 과거 검찰이 가혹하다 이랬던 조민 씨의 목소리 먼저 들어보시죠.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저희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이렇게 다룬 것들을 보면은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합니다.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에게 아니면 그들의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그거는 묻고 싶습니다. 네, 이 조국 전 장관은 딸이 기소되자 SNS에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옛날처럼 자신을 끌고 가 고문하라. 그리고 정청래 민주당 최고위원은 이 조국 장관 가족이 조선시대 사화라도 일으켰냐 이렇게 검찰을 비판했어요. 네, 근데 일단은 그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본인의 딸이 사실은 또 어떻게 보면 인생이 좀 뒤집히는 경험들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아버지가 된 입장으로서는 당연히 이런 뭐 감정적인 고통을 좀 호소할 수 있다라고 보고요. 여기에 대해서 뭐 정치권이 비판의 논평을 내거나 평가하는 것도 좀 의미가 없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냥 한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얘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그것과 별개로 어쨌든 책임은 져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겠죠. 뭐 조민 씨의 입장도 저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조민 씨 같은 경우에도 이제 본인이 기소되자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라고 했고 재판에 제대로 임하겠다라고 했기 때문에 저는 마땅히 그래야 되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사건이 이제 한국 사회에 준 의미가 메시지가 굉장히 크고 여기에 대한 분노가 국민들의 분노가 있었던 만큼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책임을 져야겠죠. 다만 이제 이런 형사 사건에 있어서 사실은 온 가족이 기소되는 일이 좀 드물다라는 이야기는 계속 나왔던 만큼 좀 이번 검찰의 기소를 좀 이례적이고 또는 너무나 과한 처사 아니냐라고 보는 일각의 시각도 존재하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이게 지금 가족에 대한 기소 이야기가 이 정미경 의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지금 박 의원님도 일부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사실 가족을 다 기소하는 경우도 있고 아닌 경우도 있고 미묘해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것이 이제 검찰이 갖고 있는 기소권 그리고 기소 재량주의 한 지점을 보신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사실 조민 씨에 대해서 기소를 할 거였으면 그 어머니인 정경심 전 교수의 기소를 할 때 그때 재판 중에는 도대체 뭘 했길래 이제 와서 기소를 했냐 이런 또 비판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갖고 있는 이 기소권 자체가 재량에 한해서 지금 적용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판단을 받을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특히 조민 씨는 나름대로 뭐 고려대라든지 부산대 의전원이 입학 취소 처분을 한 것에 대해서 불복 소송을 제기하다가 다 취하를 한 바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반성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도 기소가 됐던 것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또 비판 여론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조 전 장관의 아들 역시 지금 입시 비리 혐의에 대해서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 조사 중이죠. 검찰이 기소할지 좀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번에 조민 씨를 기소하게 된 거는 조민 씨에 대한 공소시효가 사실은 이달 말에 만료가 되기 때문에 이제 결정을 한 거잖아요. 보름 남겨놓고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조국 전 장관의 아들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공소시효가 중단된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꽤 많이 남아 있습니다. 아마 그때까지 또 뭐 반성의 정도나 이런 걸 봐야 될 텐데 그리고 이제 뭐 입시 비리와 연관된 정도가 조민 씨하고 그 아들은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조국 전 장관의 아들까지 한다고 한다면 정말 어머니, 아버지, 아들, 딸 다 하는 그렇게 되면 이제 조국 전 장관이 흔히 주장하던 뭐 멸문지화를 당했다 뭐 이런 어떤 그런 정치적 표현이 저는 일반 유권자들한테도 상당히 공감대를 얻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요. 여론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순전히 법률적으로만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보고 아마 약간의 정치적 요소가 가미가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조민 씨 이제 기소가 됐기 때문에 앞으로 재판 상황 좀 더 지켜보기로 하고 다음 주제 이어서 보시겠습니다. 네, 오는 10월 현재 자리가 비어있는 이 서울 강서구청장을 다시 뽑는 보궐선거가 치러집니다. 내년 4월 총선의 전초전이다. 여야 지도부에 명운이 달려있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는데 사실 지방선거 치러질 때 서울의 구청장 한 자리 한 자리가 다 중요하지만 이렇게 관심을 받는 구청장 선거가 있었나 싶기도 해요. 어떻게 보세요? 아니 강서구청장 그 자리 딱 한 군데를 지금, 이제 보궐선거를 하는 거기 때문에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더군다나 최근에 서울에서 그 보궐선거가 치러진 적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걸 총선의 전초전이다 이렇게 언론에서 표현하고 있는 부분은 잘못된 거다.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잘못 쓰고 있다. 그렇죠.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러냐면 자 우선 7개월씩이나 남았고요. 아직 많이 남았다. 7개월 여가 남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보궐선거는요. 총선과 달리 투표율 자체가 굉장히 낮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민심의 바로미터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점에서 본다면 관심이 큰 건 사실이지만 총선의 전초전이라는 건 과장된 표현이라고 봅니다. 지금 7개월 정도 좀 남긴 했지만 주목받는 사실 이 배경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로 유력한 것으로 전해지면서 좀 더 관심을 받고 있는 것 같은데 사면되면 국민의힘에서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을 보궐선거에 재공천할지 만약에 재공천하면 국민의힘에 이게 득이 될까 또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 이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요 공익 제보자였어요 사실은. 그럼 만약에 그냥 이것도 그냥 저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상식적인 그 기준에 의하면 검찰이 기소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 사건으로 보여지거든요. 안 그러면 공익 제보자를 과연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만약에 그거를 어떤 경우에는 기소하고 어떤 경우에는 기소하지 않고 이렇게 하면 공익 제보자를 둔 이유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아무튼 이런 좀 억울한 면이 이 상황 자체에 대해서 다 있는데 이분을 또 더군다나 뭐냐면 지금 재판부가요.
판사들의 정치 성향에 의해서 많이 갈라지는 거를 우리가 많이 보고 있어요. 왜냐? 지금 이화영 그 재판의 경우 다 보시겠지만 계속 재판 지연 작전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이 강서구청장 김태우에 대해서는 너무나 신속한 재판을 해버렸어요. 예. 이것도 정말 너무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 속에서 만약에 이제 석방이 이번에 사면이 되고 만약에 되면은 그거는 당에서 굉장히 다각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지금 이 국면에서 우리한테 유리하다 불리하다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좀 이건 시간이 지나 봐야 좀 드러나게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사실 김태우 구청장이 받았던 재판의 재판장과 관련된 성향 개인적인 의견이실 것 같고 오늘 저희가 논의를 하고 있는 주요 주제는 아닙니다. 제가 이어서 한번 또 여쭤볼게요. 이 최 의원님께서는 내년 총선에 바로미터가 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 게 김태우 전 구청장이 이게 사실 법적 처분을 받고 구청장직을 잃은 뒤에 불과 몇 달 만에 다시 나오는 게 나올 수 있다는 게 말이 되냐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 지금 논란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일단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출마를 하기 위해서는 사면이 먼저 돼야 됩니다. 사면 복권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일단 그 사면 복권 때문에 더 논란도 있었는데요. 이제 광복절 특사에 이번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이 들어갈 것이다라는 지금 예상들이 많기 때문에 일단 1차적으로 그것에 대한 야당의 비판이 있습니다.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에 대해서 징역형이 유죄가 확정된 것이 5월 18일이었습니다. 그럼 만약에 광복절 특사가 된다면 3개월도 안 되고 대법원 판결이 나온 지 그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사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이렇게 정부에서 무시해도 되는 거냐에 대해서는 당연히 여론에 또 그런 비난 여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것에서 더 나아가서 사면을 시켜놓고 다시 강서구청장에 출마를 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저는 또 민심으로부터 거센 또 역풍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보수 정권이 그 대법원 확정 판결에 대해서 불복하는 듯한 그런 취지의 자세를 취하는 것 자체가 저는 굉장히 생경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정무적인 판단이 국민의힘에서도 내부에서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최 의원님께서는 재공천하는 게 국민의힘에 득이 된다고 보십니까? 아니 우선 전 대법원 그 확정 판결의 불복이라는 그 개념에는 동의할 수가 없죠. 예. 아니 그 인정을 했기 때문에 사면 복권하는 거 아닌가요? 사면 복권하면 그 판결 자체가 그 사실은 효력을 그 상실하는 거나 마찬가지 그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니까. 그리고 이제 이 공익 제보자성이 워낙 강했었잖아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이 사실은 실형을 선고받는 그런 사태도 있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그 물론 이제 지금 현재 강서구청장직을 잃게 된 거는 그 조국 전 장관과 관련한 유재수 전 경제부시장의 그 문제로 그 문제는 공익제보였는데 그거 외에 다른 우윤근 전 러시아 대사건이라든가 다른 첩보들 이런 것들을 공개해서 이제 공무상 비밀 누설이 된 건 사실인데 그래도 그 워낙 김태우라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공익제보의 성격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그 어떤 앞으로 공익제보를 활성화한다는 측면에서도 그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해서 재공천이 가능하다 이렇게 봅니다. 가능하다. 권영세 의원도 김태우 후보가 경쟁력이 제일 낮다면은 다시 낼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밝혔는데 민주당에서는 이런 상황들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법을 무시하는 처사다. 굉장히 뻔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 앞에서 장현주 변호사님도 언급해 주셨지만 이 판결 난 지 얼마 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이 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마치 이 사람이 굉장한 공익 제보자였던 것처럼 포장을 하려고 드는 듯 하지만 직시해야 할 것은 대법원에서 나온 판결인 것이죠. 대법원의 판결은 마땅히 존중되어야 하는 것이고 대법원에서 지적했던 몇 가지 점들이 있습니다. 일단 폭로 동기나 목적에 대한 의문을 분명하게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특별 감찰반원으로 김태우 씨가 활동하던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다가 본인이 이제 검찰로 돌아가고 나서 파견 당시의 비위 혐의로 감찰을 받기 시작하자 갑자기 폭로가 시작됐다는 점에서 이것은 불순한 의도가 있는 것이다라고 지적을 한 것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검찰의 소속이었던 만큼 사실은 검찰 고발
아니면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해서 공익제보자로 보호를 받을 수도 있는 것인데 예. 그것이 아니라 특정 언론에 접촉해서 공무상 기밀을 누설한 것 자체는 죄책이 가볍지 않다라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대한 책임을 저는 지워야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보는데 뭐 이제 와서 갑자기 뭐 대법원의 판결은 무시하고 사면을 해서 뭐 경쟁력이 있는 인사다라는 식으로 포장을 하는 것은 국민의힘이 상당히 국민들을 좀 우습게 보는 것이 아닌가 싶은 거죠. 포장을 했다라는 아니 표현까지 그러니까 있었어요. 이 공익제보자의 의도를요. 예, 예. 불순하다, 불순하지 않다. 이렇게 구별해서 얘기를 하면 앞으로 공익제보자 그거 없애버리세요. 누가 그러면 공익제보를 합니까? 그 의도에 대해서 누가 판단합니까 사실은. 그다음에 포장을 한다 이런 단어를 막 쓰시고 지금 공격을 하시는데 저는 국민들께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해서 이미 모든 내용을 다 알고 계시고 있기 때문에 이 예. 김태우 전 구청장 사건에 대해서 이 사람이 공익 제보자라는 그 강한 인식을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고 봅니다. 뭐 공익 제보의 취지까지 말씀해 주시는 거는 좀 과한 것 같고 사실 중요한 거는 이거 같아요. 강서 구민들이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느냐. 국민의힘에서도 지금 뭐 어떻게 하겠다 결정한 게 아닐 것 같은데 여론을 계속 주시를 할 가능성이 높은 것 같아요. 저는 정당이 우리가 또 더군다나 그 보수 정당이잖아요. 예. 사실 웬만하면 판결을 존중하는 게 맞지요. 네네. 근데 지금 그 김태우 전 구청장에 대해서 여러 가지 판결의 이런 그 내용이나 그다음에 판사들의 태도로 봤을 때 이걸 오죽하면 이번에 광복절 특사에 사면 얘기가 나오겠습니까? 저는 그 공익 제보라는 거에 대해서 대통령도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그렇다고 봐요. 앞으로 대한민국 사회에서 공익적인 제보자 많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예. 이런 과정을 강서 구민들이 다 지켜보실 거고 결국은 그 우리 이제 당으로서 여론조사도 많이 해볼 거고 여러 가지 검토한 끝에 그렇죠. 저는 공천할지 안 할지 그거를 결정할 거라고 예, 봅니다. 뭐 실제 어떨지는 모르는 거고 지금은 알 수 없습니다. 알 수 없습니다. 뭐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뭐 실제 사면 복권이 이루어지고 이 재출마를 할지는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들 짚어봤습니다.